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속전속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를 발족하는 등 이 메가서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과 국토를 갈라치는 총선 전략이라며 정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드시 제재해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은행과 카카오택시 등의 독과점 횡포를 지적하는 시민들 호소를 듣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 3번 하면 다른 데로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한 지역구에서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영남권의 10여 명을 비롯해서 3선 이상 여당 5 의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재판 계속 받아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해온 가운데 수원지법은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15명 19억 원입니다. 경찰이 오늘 15명으로부터 모두 19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청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붐비면 의자 뗀다.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4.7호선 2개 칸에서 노약자석을 뺀 일반석 의자를 없애는 실험이 시도됩니다. 승객들로선 그만큼 사람이 몰려들고 오래 서 있어야 해서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아주 탄핵시킨다. 하라면 하십시오. 대통령이 제 책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시울이 나더라고요. 시장에 장 보러 가기가 겁난다. 일종의 도둑맞은 지갑. 매우 부도덕합니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강요 그리고 참모들을 체근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민생고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 쓴소리를 쏟아내는 일종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어제 회의는요, 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요. 또 윤 대통령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이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포구를 이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학창 시절부터 자주 왔던 곳인데다 이곳에서 고깃집을 하던 이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대선 출마 결심도 하게 됐다면서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곳에 다시 와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라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서민 예산을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예산을 이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거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시킨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강성 야당 지지층에서 나오는 이른바 탄핵론가도 오버랩이 돼서 주목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은 듣고 문제를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데 쓰던 거를 줄이고 이거를 이제 정말 어려운 그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거를 이제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이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제가 잘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요, 대통령의 저 같은 발언 못지않게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직업군을 가진 일반 참석자들이 털어놓은 이야기, 여기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실제 삶의 고충을 호소를 했고요. 일부 참석자는 발언 도중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이 소상공인과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서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대출을 많이 받아 운영하는데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어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면서 최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장사 그만하자는 말까지 했다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5아이를 키우는 싱글데디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자신이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라서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는 최근 직장인들 월급만 안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는 말을 하고 있다. 주부들은 시장에 가서 장보기가 겁나고 일종의 도둑맞은 지갑이라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나온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작년도에 공정위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을 과징금을 매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시울이 또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가기가 겁난다. 일종의 도둑맞은 지갑.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경력직이 아니면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향후 진행할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 그리고 카카오택시를 꼭 집어서 일종의 독과점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서 파장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대출 장벽과 높은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니까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은행업계를 겨냥해서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택시기사가 이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하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그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주인을 다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독과점의 그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요,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 소상공인의 호소를 전해서 은행권을 긴장시켰었는데 재차 저렇게 금융계를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들이요, 이 고금리 시기에 아주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런 비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해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역시 평균 4.5%를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은행의 이자 수익이 급증을 한 건데, 이 5대 시중은행의 그 이자 수익이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를 해서
36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은요, 은행 임직원들의 이 급여 증가로도 이어졌는데 어제 이 은행연합회의 그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겼고 또 평균 희망퇴직금도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 거둔 이 초과 이익 일부에 이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그 횡재세 논의에도 불이 붙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중과세 등 좀 반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은행업계 측은 일단 이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대환대출 상품 등을 이제 내놓는 등 추가 역할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제 나온 윤 대통령의 강한 목소리 때문일까요? 카카오택시 운영사도 곧바로 대책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이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요,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의 최대 쟁점, 물가, 민생 등 경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민생 현장 행보도 결국 이것과 맞물려서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이 주요 그룹 총수들하고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런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화요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이 주요 그룹의 총수들을 초청해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그룹의 총수들을 따로 초청해서 비공개 식사를 한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 중동 순방 등 올 한 해의 이 총수들과 다양한 해외 일정을 소화해온 만큼 이날 만찬이 이 순방 뒤풀이격에 가까웠다라고도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총수들은 오는 28일로 다가온 엑스포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지난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청년층을 울리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 단속 아주 강하게 주문했었죠.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경찰 그리고 관련 유관부처가 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어제 전세 사기 발본 세관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하면서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 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전국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까지 전세 사기범 5,568명을 검거를 했고요. 특별 단속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무기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한 장관은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이 공범과 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을 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는 그동안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 적용해왔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 목소리와 어제 나온 한 장관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찰, 경찰, 국토부 협업으로 3차에 걸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 7곳의 검경 한라인을 구축하여 수사 공판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 사기의 범죄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한 장관이 어제 합동 브리핑에서요, 한 책을 이제 들고 나와서 그중에 일부를 읽어줬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보시면 한 장관이 어제 발표 도중에 이 들고 나온 책을 이제 펼쳐서 한 대목을 직접 읽어 내려갔는데요. 이 한 장관이 들고 나온 책은요, 전세 지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1991년생 청년이 전세 사기에 맞서서 발로 뛰어다니며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 장관은 이 책 속에 담긴 내용을 이 정부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 지옥이라는 책에서 최지수 씨는 대단할 것 없는 내 사연을 담은 이 책이
자그마한 일렁임 정도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 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요, 일반 국민들과 함께 이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형식도 눈길을 끌었지만 여기에서 나온 시민들의 고언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늘 현장의 목소리 경청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그 목소리, 그 지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그 대통령 참모들이나 아니면 그 내각 구성원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걸 이제 몸소 실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식은 뭐 그 상당한 변화 뭐 이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내용도 이제 대통령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훨씬 실감을 많이 했을 거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저런 식의 고충 같은 거를 지금까지도 사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뭐 많이 들었을 테니까 문제는 그에 대한 해법이거든요. 저 해법은 궁극적으로는 예산 배분 문제란 말이죠.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뭐 본인도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대책들이 이제 그 하나 둘씩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런 그 모임의 효과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전달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 말 이후에 그 후속 대책이 좀 차례대로 나오지 않으면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아주 그 촘촘한 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말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 행동일 겁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좀 공허할 뿐일 텐데요.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습니다 이런 말씀 요새 많이 하시고 어제 있었던 그 회의에서도 국민은 늘 옳습니다 이 얘기를 좀 캐치플레이 삼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늘 옳다라고 하면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을 파악한 후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요. 사실 시정연설이라든지 어제 회의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국정기조가 제대로 전환되고 있는지 이것을 실감하거나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도 R&D 부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십조 정도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존중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대응책들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야기들은 또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룰 이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가속 페달을 아주 세게 밟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발족시킨 위원회 이름이요,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이름에서 김포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김포 등 이 도시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수도권 도시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정치 목적이 아닌 이 주민 편입 개선이라는 그런 명분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같은 명칭을 고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특위위원장에는요, 이 부산이 지역구인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명칭도 그렇지만 이게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한 특위인데 왜 부산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위원장이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영남권 다선 의원의 수도권 출마설 이것과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또 주목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 의원이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이 도시 설계 등의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당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시키려 합니다.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 입각하여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토목공학, 도시설계 관련 등등. 5선을 하시면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 내 다양한 상임위의 협조, 그다음에 그 관계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당내 여러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별법 발의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논의하는 것과 함께 김포 외에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다른 수도권 지역들의 여론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통해서요,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른바 이제 뉴타운 공약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에 인접한 경계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18대 총선 당시에 뉴타운 공약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여당은 2008년 MB 정권 출범 직후에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 판세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로 뉴타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까지 한나라당이 차지를 하면서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압승을 거둔 유일한 사례가 되기도 했죠. 뉴타운 공약은 뭐 정치적인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 그 지역 가보면요 정말 상전벽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개발이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고는 하지만요. 김포뿐만이 아니고 광명, 고양, 하남시 이런 다른 수도권 인근 도시들 움직임도 관심인데요. 이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김포시만 서울에 편입되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천이나 광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지역번호 02,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번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 통합권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의 많은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하는 등 이 생활권도 공유를 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양 시민은요, 이 군사시설, 과밀 억제 권역 등의 이제 규제로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 북도에 포함되는 것보단 서울 편입이 낫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수도권 인근 도시의 이 주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의를 썼었어요. 네, 광명이 서울로 편입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 군사시설이나 모든 과밀 억제권역 이게 규제를 많이 받아갖고 기업도 하나도 없는데 경기 북도로 쪼개보는 것보다는 우리 당연히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부분들이 다 찬성을 지금 다 외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남 시민들은 이 일터를 거의 서울로 좀 많이 나가는 편에 속하게 되는 도시인데 처음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만 해도요, 김포 이외에 이제 국민의힘이 시장을 맡고 있는 다른 수도권의 인근 도시들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여당 지도부가 워낙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도시에 있는 여당의 조직들의 움직임 상당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구리와 광명시의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 이 서울시 편입을 찬성하는 등 이 현수막을 벌써부터 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하남 당협위원회 역시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과 호흡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리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여당이어도요, 이 서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들 생각은 좀 복잡한 듯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30명가량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안도 논의될 걸로 알려졌는데 이 JTBC에 따르면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서울에도 낙후된 곳이 많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불만을 갖고 있고요. 오늘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지만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서울이라고 받는 규제는 다 받고 서울이라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서울이냐. 그러니까 이게 비단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 전체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 느끼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김포를 챙기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글쎄요. 저는 이런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총선 전략을 짜는 것이지 결국은 이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 관건임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직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김동연 경기지사는요, 아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 설립 문제가 이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그는 이제 여당의 주장을 좀 의식을 한 듯 이 분야, 그러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경제 정책이라면서 여당의 구상은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야당 지도부의 생각이 뭔지 이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서 일단 이 민주당 인사들이 천공 음모설 같은 걸로 공격을 해오니까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 야당에서는 여당이 꺼낸 메가 서울 카드에 대해서 별다른 찬반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거나 역술인 천공의 배우설 이런 걸 제기하면서 맞대응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여당 지도부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우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서는요, 지도부보다는 이제 소속 일반 의원들의 공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여당을 향해서 총선 전략력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건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이 아니라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 전략력 선언은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합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합시다.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 발전 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힘 지도부가 민주당 입장은 좀 찬성이냐 반대냐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혀라.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먼저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책 의견 그룹으로서 더 좋은 미래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요. 야당 지도부는 오늘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자체에 대해서는요, 가타부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격 카드로 보이는데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이걸 꺼내드렸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 5호선 연장 예산안부터 가져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요.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특별위원회로 가칭이긴 합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서 결국 수도권의 일부 도시들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 이거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성공을 거뒀던 공약이 있죠. 바로 뉴타운 공약, 서울의 뉴타운 공약인데 그런
제2의 뉴타운 공약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뉴타운은 서울 강북권역을 겨냥한 그 공약이었습니다. 강북은 당시 한나라당으로서는 뭐 거의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저 당시에 뉴타운 바람, 그래서 심지어 언론에서는 뭐 광풍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뉴타운 광풍으로 뭐 서울의 뭐 강북의 도봉, 중랑 뭐 이런 데에서 전부 국회의원 당선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적어도 뭐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누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 내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서울 내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의 문제거든요. 그중에 이제 김포가 맨 먼저 타깃이 됐는데 지금 이게 뭐 구리, 하남, 고양, 성남, 광명 뭐 온 그 서울시 주변 도시가 다 지금 이런 아마 일종의 뭐 부글부글하는 뭐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근데 민주당의 대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야당이라면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했을 경우의 후폭풍. 이건 누구도 지금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게 뉴타운처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뉴타운처럼 된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뉴타운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특히, 성사가 된다면요? 아니 성사 여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예 않는 성사가 이유가 안 되더라도 아니 왜 네, 그러냐면 네. 지금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총선 알겠습니다.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무리 빨리 성사가 되더라도 5개월 내에 성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성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역학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벌써 제2의 뉴타운 공항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역설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이 얘기 자체를 총선용으로 전략적으로 꺼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물론 이제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김포에 제한해서 서울시에 편입하는 이런 논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의적인 명분 그리고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막연히 그냥 김포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김포시나 또 다른 또 행정구역들이 갖고 있는 또 각기 구역들마다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것 그런 것들이 또 국민들께 삶에 다가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물론 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보고 또 그 큰 관점에서 논의할 분명한 자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제 여야의 내부 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요. 오늘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제안이었죠. 이 당 차원에서 공식 승인했습니다. 당 화합을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일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요. 오늘 의결한 징계 취소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등 4명입니다. 이 인요한 혁신위의 1호 혁신 제안을 여당 지도부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원래 이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위 이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나 진정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제 방향을 잡아서 결국 징계 취소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위원장입니다. 혁신위는 제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치로 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을 회복하게 돼서 이제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전 대표하고 홍 시장이 이 징계 취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을 추인을 하니까 홍 시장은 SNS에 과하지욕의 수모를 잊지 않겠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으로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홍 시장은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거듭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며 이 지지율이나 올리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 징계한다고 난리칠 때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제 징계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사면해달라는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진짜 신경도 쓰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항상 답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자기들 혼자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징계하고 빼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당사자들의 반응은 저렇지만요. 어떻든 인유한 위원장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통합이라는 자신이 내세운 혁신 일과제의 첫 단추 무난하게 채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 위원장의 두 번째 혁신 키워드가 이 희생이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영남 중진을 겨냥해서 이 수도권 험지 출마 필요성 언급한 데 이어서 같은 지역구에 3번 이상 뽑히는 건 제한하자 이런 카드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임명 초기에 언론에 이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 이걸 이제 밝힌 데 이어서 어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론을 이제 꺼내들면서 이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호 혁신안 징계 취소권과 달리 이 두 번째 혁신안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 연임 금지, 3선 연임 금지라는 거는 이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 안팎이 수명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인 위원장은 구청장도 3번 이상은 못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번을 하면 같은 곳에 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3선 이상 초과 금지로 사실 어제 계속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거는 금요일 날 아직 어제 줌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직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희생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금요일 날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이순신도 좋아하지만 저는 백제권에 속해가지고 계백을 좋아합니다. 좀 희생을 각오하고 정치는요.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그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면 또 이게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뭐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 하는데 뭐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요. 인 위원장이 밝힌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영남 지역에서만 중진이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남 다선 의원 수도권 출마론 이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영남권 중진들을 압박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혁신위에서 최종 의결이 돼서 지도부에 제출이 되면 지도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 같은 지역구 3번 이상 당선된 사람이 모두 23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당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윤지혁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친윤 핵심 중에서도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등도 포함이 되고요. 뭐 5선의 정우택, 정진석, 4선의 윤상현 의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23명 가운데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 영남권 의원이 12명이어서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3선 초과 금지를 꺼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물론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혁신위가 중진의 험지 차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지난 총선과 같이 무소속 출마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관련해서 한 당 관계자는
이미 경쟁력 있는 몇몇 의원들은 올 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각오를 하고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과 우려에 대해서 인 위원장은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다면서 모두가 답을 알고 있으니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이라는 그런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았는데 비명계에서 조 총장의 그 해임, 그러니까 교체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친명계 5선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13명의 총선 기획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식 사무총장 이제 과거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때 그 책임으로 원내 지도부와 사의 표명을 했다가 이제 최종 반려를 받아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비명계로부터 그동안 또 사퇴를 요구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조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가 오히려 선거 중책을 맡겼다면서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현 지도부에서는요, 이 당직을 맡은 의원 8명이 포함이 됐고 여성과 청년 등 5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나머지 2명은 아직 임명이 되지가 않았는데 이 여당이 잇따라 총선 이슈를 선점한 데 따른 이 대응 차원에서 일부 인선을 우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선 내용이 발표되니까요. 비명계에서는 당장 이거 친명 일색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현역 의원은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자 7명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현역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기획단의 구성이 친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의 지금 현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안이 검토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인요한 위원장의 이름의 제2호 혁신안으로 지금 구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지역 구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3선 아니라 5선, 6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다만 그 여야 모두에서 사실은 혁신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이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3선 이상 초과 금지 뭐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뭐 그게 이제 특히 뭐 수도권은 좀 덜해도 이제 영남권이나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이건 바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구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결국 그 뭐 중앙당에 와서 뭐 대표나 아니면 이 주류 측의 어떤 눈치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영남 호남권에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물론 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영남권이나 호남권에서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인요한 혁신위가 아마 2번째 카드 정도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는 이제 본인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저 변호사님도 포함이 된 이 총선 기획단에 대해서 비명계에서 당장 이거 너무 친명계 일색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공천이나 이런 문제 다루게 되면 결국 공천 학살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시스템 공천이 이미 기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공천과 관련된 룰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요. 기준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공천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 뭐 누군가의 의사로 뭐 이른바 자객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천 시스템이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봐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침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죠. 전총족 씨 사건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오늘 오전 경찰이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속보 전해졌습니다. 예상대로 사기 혐의인데요.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가 10억 원대를 넘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 전청조 씨의 사기 피해자가 모두 15명이고 피해액도 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특정 경제 범죄, 이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이걸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요.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알려진 피해액만 19억 원이죠.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서 강연 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수강생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내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행 사실, 피해자 규모 등 전청조 씨의 혐의 특정과 함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전 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남현희 씨와의 공모 의혹, 경찰은 이 부분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인데 관련해서요 전 씨가 이 남 씨를 통해서 펜싱 협회에 접근하려고 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이 전해드린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1월 말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펜싱 협회 관계자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전 씨가 30억 원을 후원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원의 조건이 돈의 출처는 묻지 말라는 거였다는데요. 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의 기부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익명으로는 돈을 받지 못한다고 협회 실무진이 거절을 했고 후원은 무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펜싱협회 측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회로 발전기금 입금시키는데 돈 출처도 묻지 말고 입금자도 묻지 말고 뭐 이렇게 해요. 범죄 수익금이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 협회 통장 자체가 사용 정지돼서 못 쓴다고 통장 계좌번호를 안 줬어요. 자, 이런 설명에도 남현희 씨 측에서 계속 익명 후원 조건을 고집하자 협회 측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에 펜싱계에서는 앞뒤 상황 설명이 생략된 채 이 남현희가 협회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협회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뒤에도 전청조 씨는 이 남현희 씨와 함께 펜싱협회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난 7월에는 전청조 씨가 이 출입 권한이 없는 펜싱 대회장 구역을 드나들다가 협회의 주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지금 펜싱협회 회장이 이제 대기업에서 맡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펜싱협회의 1년 예산이요 30억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청조 씨가 후원하겠다고 했던 그 금액이 만약에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펜싱협회 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후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전 씨가 펜싱계에 이렇게 수십억 원 후원을 빌미로 해서 접근을 했고 남현희 씨가 거기에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새로운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건데 여기에 전청조 씨가 체포되기 전에 남 씨와의 공모과 관련해서 그 입장을 밝힌 녹취록이 또 공개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남현희 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지난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전청조 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날에 이 전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한 방송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이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 범죄 수익을 모두 남현희 씨에게 썼다라고 주장을 했던 전청조 씨는요. 이 김민석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남현희 씨 명의로 알려진 논란의 그 고가 외제차가 남 씨가 원해서 선물한 것이고 이건 피해자의 돈으로 산 게 맞다라고 주장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전 씨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반면에 앞서 남현희 씨는요, 이 외제차 선물에 대해서 전 씨가 고가의 차를 타야지 이 펜싱학원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이 품위 유지 차원이라는 식으로 좀 더 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이 100억 원 상당의 집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어서 무서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근데 그리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이 이제 공모 의혹을 두고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이제 남 씨를 공격하는 듯한 또 그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청조 씨는 남 씨가 자신의 성별이 여자라는 걸 알고도 철저히 감췄다고 강조를 하고 앞으로 남 씨에 대해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남현희 씨가 방조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힘을 실은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전청조 씨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내 기억으로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카톡으로 쓴 적은 있었어요.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청조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증거들이 자신의 또 다른 휴대폰, 이른바 세컨폰에 있는데 남현희 씨가 이 세컨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앞서 남 씨는 전청조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전 씨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실수로 가지고 나왔다면서 경찰에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남현희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전청조의 세컨폰이 있는데요. 그 폰에서 발견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전청조가 폰이 몇 개가 있고 그중 한 개 폰을 그 번호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일 때문에 휴대폰이 많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좀 많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청조 씨가 이 남현희 씨가 범행을 방조했거나 아니면 가담했다 이런 의혹에 저렇게 이제 직접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자, 남 씨 측의 입장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당연히 남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현희 씨 측에서는 경찰에 전청조 씨와의 대질 조사 요청서를 재차 제출하고 일자가 조율되는 대로 경찰에 직접 나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은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든 어떤 형태의 조사라도 다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청조 씨가 사실상 남현희 씨의 방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경찰도 향후 공모 의혹까지 수사를 넓혀갈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남현희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남현희 씨 지금 무고죄로 또 피소까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이 공모 의혹을 제기를 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을 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김 의원이 곧바로 바로 이 무고죄로 대응을 한 겁니다. 김 의원은 체포 전에 이 전 씨와 나눈 통화, 이제 조금 전 들으셨던 그 녹취록들인데 바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남현희 씨가 공범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게 이 돈을 받아 쓰면서 그 돈이 전 씨 계좌에서 송금되지 않았는데 왜 그 부분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이제 좀 의문이다라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김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생활비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남의 계좌를 통해서 보내요. 그럼 상식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되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전청조 계좌에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 돈이 뭐 어디서 났는지도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경호원 계좌나 다른 그러니까 전청조 이름으로 된 계좌로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의문이 안 생긴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구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생활비는 전청조 씨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명의의 계좌에서 남현희 씨한테 송금이 됐다. 지금 이겁니다. 반면에 이 전청조 씨가 따로 운영하던 펜싱 학원이 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학원의 수강료는 또 남현희 씨의 계좌로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JTBC 보도입니다. 전청조 씨가 고가의 펜싱 학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 수강료를 남현희 씨 통장으로 받았다는 건데 여기에 남현희 씨가 학부모들에게 직접 전 씨가 운영하는 이 펜싱 학원의 레슨을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청조 씨가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사용했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대로 남현희 씨가 전 씨의 사업에 계좌를 빌려준 게 맞다면 해당 경위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청조 씨가 이 사기 행각의 피해자들한테 들통이 나니까 엉뚱한 거짓말로 이거를 좀 애둘러서 둘러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한 유튜버가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A씨는 한 강연장에서 전청조 씨를 만났고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씨에 따르면 전청조 씨 처음 만났을 때 전 씨가 해병대를 다녀왔는데 심지어 4년을 갔다 왔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51조 원이 들어있는 계좌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기라는 걸 알고 A씨가 지난 25일 날 전청조 씨 집에 찾아갔더니 전 씨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전창조라고 하면서 본인을 사칭하고 다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전청조 씨는 모든 게 사기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도 또 다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사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를 했고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청조 씨 사기 혐의로 인해서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피해자가 15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액이 19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 말로는 이건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또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조카를 뭐 골프채로 이제 폭행을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또 스토킹했다, 지금 이런 혐의로도 고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게 본인이 또 이른바 전과도 또 있다고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법원 판결문까지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청조 씨가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이게 가중처벌 같은 것이 혹시 될 수도 있는 건지, 또 액수가 지금 19억에서 만약에 더 늘어날 경우에 형량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이 전청조 씨를 지금 입건한 부분이 특정경제법상의 사기입니다. 일반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득액이, 그러니까 사기로 받은 이득액이 5억 이상 그리고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50억을 넘어갈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체로도 굉장히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량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아동 학대 범죄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청조 씨가 올해 초에 출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들이 사실이고 올해 초에 출소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범한 것이 맞다면 누범 기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누범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량에서는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앞으로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청조 씨가 앞서 범했던 범죄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들을 회복하지 않았던 전력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재판에 가서 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 나왔지만 전청조 씨의 그 육성 증언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증언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일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밝혀야 될, 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청조 씨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내용만 본다면 결국 전 씨는 지금 남현희 씨도 자신의 어떤 사기 행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좀 방조를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편 겁니다. 그에 앞서서 남현희 씨는 언론에 나와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번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자기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반대의 주장을 지금 사건의 한 당사자가 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청조 씨의 오늘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너무 엇갈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법률적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따지면 이렇다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청자분들 관심은 아마 남현희 씨가 공범이냐 아니냐 이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한 수혜자냐 아니면 그 공범 관계, 전청조 씨 말대로 공범 관계냐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서로 자기의 책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또는 남현희 씨와 그동안에 같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를 아마 일반 그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전청조 씨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 만약에 그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가려야 되겠죠. 정말 공범이냐 아니면 전청조 씨의 혼자 범행이고 남현희 씨는 단순한 수혜자냐, 이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전청조 씨의 경우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남현희 씨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청조 씨 말 자체가 이 인터뷰와 저 인터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신뢰도로 볼 때는 전청조 씨 말이 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남현희 씨가 그러면 단순한 수혜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경찰이 밝히겠죠. 네, 자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기당했다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동국 씨 얼굴이 보입니다. 자, 이동국 씨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지금 이건가요? 네, 오남매 다둥이 아빠로도 유명한 전 축구 선수 이동국 씨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기 피해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동국 씨의 주장은 이 씨의 유튜브 채널 전 제작사 대표가 본인의 이름을 사칭해서 투자를 받고 갑자기 잠적을 해서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아직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게 믿기지 않는다. 지금도 전 제작사 대표가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라며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동국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동국 선수 뭐라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뭐 이름을 대가지고 또 뭐 사칭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보고 있나? 내가 양복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는 근데 아직도 안 믿겨.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지금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어. 다행히도 그런 거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동국 씨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누군가가 이제 운영해주고 관리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이 씨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투자를 받고 사라져버렸다. 지금 이런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의 방송이었는지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동국 씨는 축구 선수 은퇴 이후에 그 지난 2021년 처음 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 꿈이 뭐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이제 그런 이 씨가 풋살, 테니스, 당구 등이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는 모습 등을 이제 영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 채널인데요. 여기에는 뭐 당구의 신인 차유람 선수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스타인 이강인 선수 등이 출연하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동국 FC가 했던 그 풋살 경기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스페인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레전드 분들이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얘기해도 돼. 진짜로 봤어요. 네. 평소에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뭐 한 선수를 따로 좋아한다보다는 그 각자의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나 그런 점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옆에 계신 이동국 선배님의 골 결정력과 그런 점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뭐 이강인이 지금 있기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좋은 그림이에요. 조원이 꺾어줍니다. 이동국 감독이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달성합니다. 이동국 들어갑니다. 이강인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이동국 씨 자신이 어떤 뭐 돈을 좀 빼앗겼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동국 씨가 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는 분이겠죠. 그 주장을 하는 그 사람한테 자신이 양복도 사주고 했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동국 씨는 이제 상처가 깊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이동국 씨는 웃고 있지만 아직도 가슴이 많이 아프다면서 유튜브 채널을 아예 내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고 했습니다. 또 은퇴한 선수들이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축구 선수나 단체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를 믿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는 팀워크를 배운다. 그런데 이제 선수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오니까 그런 걸 이용하더라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 씨는 물론 좋은 분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이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기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붐비면 의자 아웃입니다. 지하철 내부의 사진입니다. 아까 저희가 키워드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인 듯한데, 자, 지하철에서 의자를 뺀다.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시범 사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전동차 객실의 의자 개량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의 열차 2칸을 대상으로 객실 의자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호선의 상황,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에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해서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지옥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말 붐빌 때는 너무 힘들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의자를 아주 없앤다. 이거 찬반 의견 많이 나뉠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좌석이 없는 객차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제공한 의자 없는 지하철 내부 사진 한번 보시죠. 저렇게 의자 대신에 허리나 등을 받칠 수 있는 등받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5호선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5호선의 일부 객차를 보면은요, 상당 부분의 의자를 없앤 그런 차량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상당히 뭔가 좀 휑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렇게 완전히 없애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기에 사람들이 가득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 가운데 손잡이가 없는 부분에 만약에 사람들이 타게 될 경우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안전 문제죠. 의자 없는 지하철에 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네티즌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이 좌석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위험할 것 같고 키나 덩치가 작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고요. 7호선을 이용하는 한 직장인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타보면 좌석을 없앤다는 생각을 못할 것이라면서 또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이 출퇴근길에 유용한 정책이 될 거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범적인 운영이라면 한두 칸 정도의 시도는 나쁘지 않고 또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 측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공사는 지하철 혼잡도 안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4호선, 7호선 각 1개 편성해서 전체 의자를 없애는 게 아닌 혼잡한 2개 칸에 한해서 일반석 의자를 제거하여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범 실시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의자를 접는 거, 그러니까 접이식 의자를 시도한 그런 적도 또 있었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공사에 따르면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5년간 1호선에 이게 이제 접이식 의자가 시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붐비는 그 출퇴근 시간대에 의자를 접어두고 또 한가한 시간대는 다시 이제 의자를 펴는 시기였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승객들이 이걸 접이식 의자니까 이제 마음대로 폈다 접었다 하면서 또 고장도 나고 이게 이제 수리하는 등 이 경비 비용도 정착에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입석 그 시범 사업은 이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 의자 없는 지하철이라는 게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요.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승객 유형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이 과거 화제가 됐던 이 중국의 지하철 영상을 보시면 자신이 앉을 의자를 직접 가지고 타는 승객들이 많아지지 않겠냐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작은 접이식 의자부터 일회성일 수 있지만 거실에나 있을 법한 큰 나무 의자나 소파를 들고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의 모습이 현지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승객들은 좀 불편하겠죠. 내년 1월에 등장할 이 의자 없는 지하철, 과연 이러한 우려를 딛고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탑독입니다. 자, 귀여운 강아지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공항에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마약을 찾아내는 탐지견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국내 최고의 이 마약물 폭발물 이 탐지견을 선발하는 대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관세청장배 이 탐지견 경진 대회인데요. 이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는 관세청이 2년마다 대회를 열고 있고 이번이 9번째입니다. 대회 일정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는 3일까지 이어지고요. 인천 영종도 이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주한미군 등 6개의 특수 목적견 운영 기관과 이 관련 학과가 있는 11개의 학교가 참가를 했는데요. 어제 대회 첫날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쭉 세워진 가방들 사이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영특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내일까지 대회를 진행하고서 그중에서 이제 탑독 그러니까 최고의 탐지견 이걸 선정하나 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회에 참가한 탐지견들은요. 지난 2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대회에서 뽐냅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최고의 탐지견을 선정해서 마약과 폭발물 참가자 중 최고의 탐지팀에 부여되는 영예로운 상 탑독을 시상하게 됩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탐지견들이 관세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탐지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